중심지 신성왕국과 셰크왕국의 국경지대에 위치한 이 도시는 빈민닌자와 더불어 몇 안 되는 신성왕국의 반란 세력인 신성왕국 무법자라는 친구들이 점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시보다는 폐허에 가까운 풍경으로 보아 그다지 사정이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일단 그나마 형상을 유지하고 있던 술집에 먼저 들어가 봤어요. 술집 안에는 용병 몇 명과 방랑자들로 가득했는데 그중 유독 시커먼 덩치가 눈에 띄었습니다. 다가가 말을 걸어보니 빅이라는 이름의 보약 상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 세계관에서 보약은 국가 차원에서 금지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3만원의 현상금이 걸려 있었어요. 현상금에 눈이 돌아간 저는 바로 싸움을 걸었습니다. 근데 싸우고 보니 근력이 거의 90에 가까운 본인만한 망치를 휘둘러대는 장사였어요. 냥 내려줘 절푸덕. 그렇게 댕같이 털리고 상점 바깥으로 쫓겨났지만 지금 가장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이 범죄자들의 현상금을 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신을 차린 뒤에 이 도시 바깥에서 반란군 아제트로 쓰고 있다는 술집으로 갔는데 뭔가 잔뜩 싸우고 있는 풍경을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신성왕국의 고위성기사와 신성왕국 무법자, 근처에 있던 검은 약탈자까지 한데 엉켜서 싸우고 있었어요. 강한 적과 싸울수록 전투 스택 경험치를 더 많이 주기 때문에 바로 무법자들이랑 싸우기 바쁜 고위성기사의 뒤통수를 노려줬어요. 깡. 쉽지 않았지만 상점을 지키는 닌자들의 도움으로 물리칠 수 있었고 이후 옆에서 싸우던 약탈자들도 마무리해줬습니다. 마침 검은 약탈자들의 유니폼인 먼지막이 외투에 못을 보낼 수도 있고 디자인도 나쁘지 않아서 싹 다 빼서 입어줬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중심지에 있는 도둑길드에 10,000원을 내고 가입을 했습니다. 당장 수중에 노역수 안에서 얻었던 수리키트와 고위성기사의 장비를 팔고 얻은 12,000원밖에 없긴 했지만 그래도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동맹이라 그렇게 돈이 아깝진 않았어요. 그리고 하루를 마치러 술집으로 가던 도중 2만원의 현상금이 걸린 니들이라는 범죄자를 만났습니다. 간단하게 대화를 해보려고 했는데 냅다 칼침을 꽂길래 저도 꿀밤을 놔주기로 했어요. 근데 마침 술집 안에 있던 상인 닌자들이 튀어나와서 범죄자를 정리해줬습니다. 개꿀. 다만 이 도시는 사실상 버려진 곳을 무법자들이 무단 점거하고 있는 곳이라 현상금을 줄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근처에 가장 가까운 셰크들의 도시인 스킨으로 가서 현상금을 다 먹었어요. 그렇게 스퀸에서 밤을 보낸 후 68일째 아침 일찍 중심지를 향해 다시 발걸음을 옮기던 와중에 먼지 도적들을 마주쳤습니다. 먼지 도적단은 이 세계관에서 가장 약한 도적단 중에 하나인데 제 모든 재산을 다 달라고 하길래 그냥 싸웠습니다. 4명 정도라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착각이었습니다. 싸움을 시작하자마자 저 멀리서 20명 가까이 될 것 같은 먼지 도적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도적단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음식을 약탈당하지만 혹여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을 때 대처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보험이 필요했습니다. 일단 아직은 스킨 근처라서 도시의 경비병을 부르기 위해 도시 쪽으로 달렸어요. 도시의 입구에서 사람들이 나오는 게 보여서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마 들었나? 아야. 마침 유목민들도 보여서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에 뼈다귀 개를 하나 구입했어요. 절대 그냥 뜬금없이 귀여워서 무지성으로 산 게 아닙니다. 뼈다귀 개는 아주 큰 도움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너무 귀여워서 사기 상승에 크게 일조했습니다. 도코다이 플레이를 한다고 했는데 뭔가 갈수록 동료가 늘어나는 기분이네요. 이렇게 된 거 정말 최소한으로만 동료를 운용해야겠습니다. 중간에 노예 상인들이 덤벼들면서 전투가 길어졌고 상황이 정리된 후에 쓰러진 적들의 장비를 처분하고 나니 벌써 저녁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늦은 밤이 되어서야 중심지로 복귀할 수 있었어요. 69일차 새벽 현상금 복맛을 본 우리는 망설임 없이 다시 보약상인 빅에게 도전했고 역시나 뚝배기가 털렸습니다. 근데 이 자식이 버니는 물론 댕댕이까지 노려서 하는 수 없이 어제 돈을 주고 가입했던 도둑길드로 달려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다행히 도둑길드는 망설임 없이 비기를 처치하는 걸 도와줬지만 원래 신성왕국의 무법자들이 머무르던 중립도시에서 마음대로 범죄자를 건드린 게 화근이었는지 도둑길드와 무법자들 간의 전쟁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둘 다 저에게 필요한 세력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의 원인인 제가 이 도시를 떠나기로 했어요. 꽤 많은 대가를 주고 얻어낸 비기의 짐을 뒤져보다가 보약으로 가득한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보약은 보통의 도시에선 범죄로 취급되기 때문에 쉽게 처분할 수 없는데 다행히 저는 이런 걸 처분할 수 있을 만한 도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70일차에 저희는 스퀸에서 비계의 현상금을 받아낸 후 남쪽의 기술사냥꾼들의 도시 플랜라군으로 향했어요. 기술사냥꾼들은 잠겨버린 땅에서 고대 과학책을 얻었던 것처럼 이 세계 곳곳에 숨겨져 있는 고대 기술을 찾아다니는 이들의 집단입니다. 막장으로 가득한 이곳이지만 유일하게 상식인에 가까운 친구들이기도 하죠. 플랜라군으로 향하는 길은 꽤나 험난했습니다.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험준한 셰크들의 바위산을 넘어 도착한 늪지대에서는 붉은 식인거미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 친구들이랑 싸우다가 기절하면 스켈레톤인 번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먹히기 때문에 게임 오버나 다름없는데 기절 직전에 겨우 물리칠 수 있었어요. 늪지대를 건너 마주한 쉔 사막에서는 거대한 부리쟁이 무리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보리쟁이들은 일반적으로 야생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위협입니다. 압도적인 덩치에 걸맞지 않게 무리생활까지 해서 이들을 상대로 이기기도 쉽지 않고 도망치고 싶어도 꽤 이동 속도가 빨라서 그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 역시 식인을 즐기죠. 어쩔 수 없이 속도가 느린 번을 미끼로 남긴 채 댕댕이를 업고 달려서 도망쳤어요. 다행히 무사히 플랜라군 근처까지 올 수 있었지만 혼자 남겨진 번은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댕댕이만 플랜라군에 내려주고 번을 수리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달렸습니다. 가는 길에 흰눈썹 일당이라는 도적단이 부리쟁이들과 싸우는 모습을 봤는데 도망치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를 맞았을지 대충 예상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71일 차엔 겨우겨우 번을 살리고 함께 플랜라군으로 돌아가 보약을 처분했습니다. 현상금의 보약을 처분한 돈까지 합하니 5만원을 넘게 벌었네요. 이곳은 기술 사냥꾼들의 정착지인 만큼 다른 도시와의 차별점이 있었는데 스켈레톤 수리 침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스켈레톤은 수리키트를 통해서 수리가 가능하긴 하지만 수리키트로는 부품마다 발생하는 마모로 인한 최대 체력 감소를 막을 수 없었는데 이 수리 침대를 이용하면 마모된 만큼의 최대 체력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플랜라군에서 머물면서 그 근처를 좀 더 돌아보다가 74일차에 겨우 다시 스퀸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세운 첫 번째 목표는 먼지 도적을 상대로 수련도 할 겸 먼지 도적 두목을 잡는 거였어요. 일단 스퀸에서 지도를 구입하여 이 주변 큰 도시들의 위치를 파악해뒀고 이 근처에서 활동한다는 먼지 도적들을 찾기 위해 수색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찾고 있는 먼지 도적은 안 나오고 들깨물이랑 마주쳐서 도망을 친다던가 노예 상인물이랑 만나서 지면 다시 노예가 되는 싸움을 한다던가 하는 일만 자꾸 생겼습니다. 찾다 지쳐 결국 83일 차에는 먼지 도적단의 두목, 먼지왕이 머무르는 본거지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나름 10일 동안 번도 온갖 잡다한 도적들과 싸우며 나름 성장했고 저도 성장해서 해볼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었어요. 니네가 최약체라며. 하지만 본거지답게 압도적인 물량에다가 도적단 주제에 기지에 터렛까지 깔아둬서 일방적인 공세에 시달리다가 결국 쓰러졌어요. 바깥에서 마주치면 그냥 음식만 털어먹고 버리고 가길래 이번에도 밖에다가 버리겠지 싶었는데 갑자기 타반으로 끌고 들어가서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족쇄까지 채우길래 이건 아니다 싶어서 탈출을 시도하려다 먼지 두목과 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한번 말을 걸어봤어요. 대화를 해보니 생각보다 유쾌하고 신성왕국을 싫어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얼떨결에 먼지 도적단에 입단해버렸습니다. 다만 입단하자마자 주요 국가들에서 전부 저를 토벌해야 될 도적이라고 인식했는지 전쟁 선포가 걸리더라고요. 중립을 지키는 기술 사냥꾼들의 정착지 외에는 갈 수 있는 도시의 폭이 엄청나게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84일 차에는 저 같은 갈 곳 없는 도망자들이 찾는 곳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목적지는 바로 노역장에서 탈출하는 길에서 봤던 안개로 가득한 협곡, 안개섬이에요. 안에는 식인종들이 득실거리긴 해도 바깥에서 도적들을 찾아 헤매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위험한 곳인 만큼 근처에서 기술사냥꾼 용병을 고용해 길을 나섰습니다. 늦은 밤이 되어서야 안개섬 초입에 진입할 수 있었고 잔뜩 긴장한 채 걸음을 옮겼어요. 어느덧 뒤를 돌아보니 함께 온 용병들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이상함을 느끼며 생각보다 조용하다는 생각을 할 때쯤 저 멀리서 무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잡아온 인간들을 묶어두는 나무 막대와 횃불, 그리고 그 주변을 서성거리는 안개인들이었어요.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어서 접근했는데 제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저희에게 돌진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큰일 났다 싶어서 황급히 도망치기 시작했는데 머리를 잘못 맞았는지 팀 내 최고 전략인 제가 기절해버렸어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안개인이 저를 들었는데 이대로 끌려가면 이들의 한끼 식사가 되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근데 그 순간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직 어려서 매번 가장 먼저 쓰러지고 지켜줘야 할 대상이었던 댕댕이가 저를 지키기 위해 안개인들을 쓰러뜨리기 시작했어요. 와, 뼈다귀가 나를 지켜주고 있어. 미친. 번도 그동안의 수련이 무색하진 않았는지 두 사람이 합심해서 결국 쫓아오던 안개인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뭔가 가슴이 웅장해지는 순간이었어요. 다행히 위기를 넘긴 우리는 아침 해를 보면서 안개섬 한가운데에 있는 추방자들의 도시 몽그럴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들어오면 쉽게 살아나갈 수 없는 안개섬의 특징을 이용해 숨어든 도망친 노예나 범죄자들이 모여 만든 정착지로 추방자들의 도시지만 반대로 빠져나갈 수도 없는 또 다른 감옥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다만 생각보다 안의 시설은 나쁘지 않아서 당분간 여기서 안개인들을 상대로 수련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나가는 날이야말로 신성왕국과 정말 전쟁을 벌이는 날이 되겠죠. 85일 차에는 도시 안에서 재정비를 하던 도중에 이 게임의 마스코트이자 지상 최악의 동료 삑을 만났습니다. 삑! 군집 생활을 하는 하이브몰에서 추방당한 삑은 허약한 몸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의 검객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진 친구였기에 제가 꿈을 이뤄주겠다고 하고 우리의 마지막 동료로 받아들여줬어요. 눈을 반짝이며 세계 최고의 검객이 되기 위해서 어떤 수련을 하면 되냐는 삑에게 가방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가방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경험에서 착안해 만든 운동기구로 거대한 가방 안에 구리 덩어리를 터질 때까지 집어넣어서 만든 근력 수련용 가방이었습니다. 먼지 도적을 찾아다니던 74일 차에서 83일 차까지의 기간 동안 버니 역시 하루 종일 이 가방을 맨 채로 황무지를 뛰어다녀야 했었죠.
그렇게 신입다운 하얀 도복을 사서 입혀주고 저와 버니 안개인들과 싸우는 동안 빅은 하루 종일 가방론을 띄워야 했습니다. 86일차에는 안개섬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비명에 잠깐 소리를 쫓아 탐험해보기로 했습니다. 비명이 들리는 곳으로 가까이 갈수록 뭔가 알 수 없는 이익 소리와 쩝쩝대는 소리가 들려왔고 자세히 살펴보니 나무 기둥에 사람을 묶어놓고 먹고 있는 안개왕자와 그 주변을 숭배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안개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언뜻 봐도 엄청난 수의 안개인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어서 이미 저 사람을 구하는 건 무리인 것 같았어요. 물러가려는 찰나 너무 가까이 다가갔는지 눈치챈 일부 안개인들이 저희를 잡기 위해 뛰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싸웠다가는 저 많은 안개인들을 전부 상대해야 할 수도 있어서 일단은 몽골을 근처까지 도망쳤어요. 입구 근처까지 도달하고 나서야 겨우 쫓아온 안개인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살아남기는 했지만 아까 그 섬뜩한 장면이 기억 속에서 사라지질 않네요. 신중하게 싸워야 할 것 같아요. 87일차부터 89일차까지는 빅을 계속 근력뺑뺑이를 돌리면서 버니를 안개인 한가운데에 던져넣는 수련 방식을 썼습니다. 저와 버니가 같이 싸우니까 서로 수준 차이가 나서 버니가 충분히 수련을 하기도 전에 제가 전투를 마무리하는 상황이 자꾸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을 안에서만 뺑뺑이를 돌던 빅을 마을 바깥까지 뺑뺑이를 돌리되 제가 그 근처를 호위하면서 공격하는 안개인들을 막아줬고 버니는 스켈레톤이라 먹히지 않는다는 특성을 이용해서 정말 안개인들 한가운데에다가 던져놓고 기절했다가 일어나는 걸 반복하면서 전투 불능이 됐을 때만 제가 구출해줬습니다. 다행히 이 도시에도 스켈레톤 수리 침대가 있어서 빠르게 이 과정을 무한 반복할 수 있었어요. 다만 스켈레톤 침대는 빌릴 때마다 1600원씩 나가서 밥값에 수리비까지 더하니 꽤 돈 소비가 컸습니다. 이런 소비는 가끔씩 안개왕자를 잡아서 얻을 수 있는 왕자의 머리를 하나당 6,000원에 팔아서 충당할 수 있었어요. 이런 과정을 겪다 보니 팀 내에서 사실상 탱커 역할만 하던 버니도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무술도 어느덧 30을 넘기고 강인함도 어지간한 부상이 아닌 이상 자연회복으로 죽지 않을 정도까지는 왔어요. 90일차입니다. 제 호위를 받으면서 성장하던 빅이 드디어 근력 30을 달성했습니다. 30 달성 기념으로 팀 유니폼도 맞춰줬고 드디어 그렇게 되고 싶어하던 최고의 검객이 되기 위한 본격적인 수련을 하기 위해 검도 하나 사줬어요. 이날부터는 빅이도 함께 안개인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이제 막 칼을 다루기 시작해서 얻어맞고 기절만 할 뿐 딱히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었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 이런 과정이 빅을 강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모두가 함께 안개인 사냥을 나갈 땐 버니의 화력이 가장 눈부셨습니다. 혼자 먹을 수 없는 몸을 가진 것 덕분에 저와 빅이가 쓰러져서 끌려갈 때면 항상 끝까지 남아있던 버니가 저희를 살려주곤 했어요. 93일차입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다 함께 안개인을 사냥해 나가던 도중에 짙은 안개 속에서 하이브 건물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 건물의 이름은 안개왕의 왕좌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하이브는 다른 종족과는 다르게 개미처럼 여왕, 왕자, 군인, 일꾼 순으로 역할과 계급이 나뉘어져 있고 이곳의 안개인들 역시 보통 하이브들처럼 일꾼 안개인과 안개 중장갑병이 구해온 먹잇감을 왕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먹는 생태를 보여줬는데 안개왕이 언급된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곳에 보스 같은 냄새가 납니다. 다만 당장은 수련도 덜 돼서 일단은 퇴각했어요. 96일차입니다. 왜 빅이 하루 만에 여기서 이러고 있는지 금방 설명해 드릴게요. 어제 안개왕의 거처를 발견하긴 했지만 마음이 꽤 복잡했습니다. 당장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들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럴 상황은 아니었어요. 먼지왕 때가 조금 특별하긴 했지만 사실 켄시는 새로운 강적을 발견했다고 해서 바로 들이받으면 좋은 결과로 끝나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전력이 어떤 상태인지부터 점검해봤어요. 제일 큰 문제는 빅이랑 본격적으로 수련을 시작한 지도 벌써 일주일 가까이 되어가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성장 속도가 너무 더뎠다는 점입니다. 동료들을 수련시키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장의 기준점을 제 캐릭터로 잡게 됩니다. 단순히 동료들이 제게 의존하는 상황만 반복된다면 동료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퇴색되니까요. 버는 밖에서는 전투할 기회가 적어서 성장이 느린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안개지대에 들어온 이후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끊임없이 몰려오는 안개인들 한가운데서 싸움과 기절을 반복하던 버는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먼저 쓰러져도 버니 끝까지 남아서 안개인들을 정리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종합적인 스탯은 제가 위였지만 저보다 강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었어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버는 스켈레톤 종족입니다. 기본 체력이 인간보다 훨씬 높고 계속 싸우다가 쓰러지더라도 부서진 부위만 수리해주면 금방 다시 전투에 복귀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강인함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자 안개인들이 들고 있는 뼈다귀 같은 무기로는 번을 완전히 제압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잠깐 쓰러지더라도 일어나 스스로 수리하고 싸움을 다시 이어갔어요. 강인함이라는 스탯은 단순히 몸이 단단해지는 능력치가 아닙니다. 기절한 뒤에 정신을 차리고도 죽은 척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그 정신적인 버팀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스탯은 기절했다가 다시 일어나는 행동 자체가 큰 경험치로 이어집니다. 이로 인해 번의 강인함은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상승했죠. 반면에 빅은 상황이 전혀 달랐습니다.
빅은 한 번 기절하면 곧바로 안개인들에게 먹혀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냥을 나설 때마다 빅이 쓰러지면 전투를 멈추고 다른 동료들이 주변을 정리한 뒤 몽골로 급히 옮겨 회복을 시켜야 했어요. 이 과정에만 반나절 가까운 시간이 소모되다 보니 빅은 전투 경험을 쌓을 기회 자체가 줄어들었고 그만큼 성장 속도도 눈에 띄게 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속도라면 신성왕국 정복은 200일이 걸려도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음 아프지만 어쩔 수 없는 비극적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체적 강인함을 올리는데 시간이 많이 든다면 강인한 신체를 갖다 붙이기로 했어요. 스켈레톤이라 강한 거라면 우리도 스켈레톤이 되면 되는 겁니다. 다만 스켈레톤 팔을 달기 위해서는 팔이든 다리는 하나가 없어야 했는데 동료로서 눈물을 머금고 직접 떼주는 기능은 아쉽게도 없었기에 고민에 빠져있던 와중에 옆에서 맛있게 도시락 까먹던 안개인을 자세히 보니까 발가락부터 먹는 거 아니겠어요? 무조건 다리랑 팔을 먼저 먹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자가 절벽에서 새끼를 떨구는 마음으로 빅을 나무 기둥에 묶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팔다리도 더 좋은 걸로 교체할 수 있고 눈앞에서 누가 자기 몸을 깨물깨물하는 귀여운 풍경에 멘탈도 엄청나게 단련돼서 강인함을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올릴 수 있었습니다. 다만 과다출혈로 죽을 수도 있긴 한데 그건 타이밍 안 늦게 구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97일 차입니다. 어젯밤 프로페셔널하게 빅을 구출해서 침대에 눕혀두었고 몽그렐에서 의수장사를 하는 스켈레톤에게 튼튼한 다리 한 쌍을 사서 빅에게 달아주었습니다. 비용이 거의 5만원 가까이 들어서 좀 배 아프긴 했지만 입혀놓고 보니 딱 빅 거 맞네요. 생각보다 강인함 경험치가 훨씬 더 많이 상승해서 이번엔 저도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터크까지 쫓아오는 번도 신경 쓰이고 요즘 정체되고 있는 성장세를 뚫을 좋은 기회라고 봤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모은 돈을 알뜰하게 써서 다리 2개를 더 사고 다리 2쪽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기계다리로 바꿔줬습니다. 그 후에 스스로 나무기둥에서 탈출해서 달렸는데 그냥 자동차나 다름없었어요. 그렇게 저와 빅이 안개인들 밥 주는 동안 버는 혼자 왕의 거처로 가서 정찰을 해봤습니다. 먼지왕 때는 운이 좋아서 패배한 뒤에도 범세계적 현상 수배범이 된 것 외에는 별일 없이 나가긴 했지만 이번에는 패배하면 전부 도시락행이다 보니 쓰러져도 먹힐 걱정 없는 번을 선발대로 보냈어요. 두 건물 중에 유독 한 건물에서 계속 비명소리가 흘러나와서 들어가봤는데 엄청나게 많은 안개인들 뒤에 거대한 모닝스타를 든 안개왕이 있었습니다. 스펙은 꽤나 높아서 1대1로 싸우기엔 꽤 무리가 있어 보였어요. 그래도 버는 리스크가 없으니까 싸움을 걸어 병력이라도 좀 줄여봤습니다. 그리고 101일 차이는 드디어 빅과 얄은 둘 다 모든 부위를 기계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버니 하루종일 앵벌이를 하러 다니고 초반에 얻었던 고대과학책도 팔아넘겼지만 동료가 되고 첫 일주일간 강인함을 20밖에 못 올렸던 빅은 이 과정에서 단 4일 만에 강인함을 57로 만들 수 있었어요. 드디어 전투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102일 차입니다. 안개왕 토벌 출전 기념으로 입구에서 폼 좀 잡아봤어요. 안개왕만 잡으면 이 지긋지긋한 안개섬도 끝입니다. 댕댕이도 즐거운지 가만히 있지를 못하네요. 생각보다 토벌전은 별거 없었습니다. 저와 빅이 수련하는 동안 버는 의수값 감당하느라고 안개왕자 머리만 냅다 떼고 다녔는데 덕분에 본거지에 있던 병력도 꽤 많이 줄어있었어요. 안개왕은 본인의 왕자 앞에서 제대로 된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목이 불이 됐습니다. 싱거운 전투였지만 안개일꾼 상대하는 것도 힘들어하던 빅이 안개왕의 공격을 막 반격을 가하는 모습은 꽤나 감동적이더라고요. 이후 몽골로 돌아가서 머리에 걸린 현상금 14,000원을 받고 몽골의 주요 인사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확실히 신성왕국에 대한 도망자들이 많아서 이해관계도 맞을 뿐더러 안개왕도 잡아주니까 일사천리였습니다. 그 후엔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안개섬을 떠났습니다. 이제 충분한 수련을 마쳤으니 다음 목적지는 빈민마을로 돌아가는 것 뿐이었어요. 가는 길에 거대한 로봇들의 시체로 가득한 북중의 호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곳도 사연은 많으나 이야기가 길어져서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께 켄시의 매력적인 세계관을 알려드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 복종의 호수 한가운데에서 검은 약탈단 정예를 발견했습니다. 지금까지 검은 약탈단을 많이 마주치긴 했지만 정예는 처음 봐서 전투력 테스트 겸 싸워봤는데 생각보다 가볍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손쉽게 제압한 후에 소지품을 검사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품질의 사무라이 중갑과 하이브 방어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침 우리 유니폼이 무술 보너스밖에 없어서 빅에게 새로운 옷을 구해줘야 하나 싶었는데 이참에 바꿔줬어요. 이제 꽤 검객 티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복종의 호수를 빠져나와 우리가 지나왔던 잠겨버린 땅을 건너 웬드 강북 쪽에 숨겨진 빈민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전쟁의 시작이네요. 이 세계관의 인류는 과거에 실제로 이 스켈레톤들에게 지배를 받았던 이 세계관의 인류는 과거에 실제로 이 스켈레톤들에게 이 세계관의 인류는 과거에 실제로 이